근데 나는 스타일상 조금 더 강력한 거를 원해. 이런 좀 와일드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 계약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소멸하는 날이 상당히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번에 하게 되는 그 전세 계약이 인생에서 마지막 전세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전세 계약에서 만약에 돈을 뜯긴다 이러면은 굉장히 열이 받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4가지가 전부 다 중요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더 뽑자면 훨씬 더 많았는데 제가 딱 핵심만 압축해가지고 요약을 한 거다 보니까 뭐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특히나 최악의 경우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제가 오늘 내용에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 영상의 흐름상 좀 중후반부쯤에 나타날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깡통 전세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게 그 대출금하고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거의 이 집값하고 육박하거나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초과를 하는 경우, 요거를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즉 알맹이는 은행하고 세입자가 가지고 있고 겉껍질만 이제 주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깡통 전세, 이제 이런 식으로 불린 거죠. 자, 집주인이 돈은 없고 집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사고 싶다면은 갭 투자를 해가지고 사게 됩니다. 자,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 보증금만큼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만약에 돈이 더 부족하면은 대출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짜리 주택에 내가 현금 10억이 다 없는데 한 5억이 있다. 근데 마침 전세 시세가 5억이다 하면 이제 그걸 살 수가 있죠. 이제 요거를 갭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억밖에 없는데 이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다.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2억을 더 일으키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대출하고 전세금을 합친 비율이 이제 70%를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 이럴 경우에 주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을 조금밖에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억짜리 집에 3억의 대출이 있고 5억의 전세 보증금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았다 그래가지고 경매에 넘어갔고 이게 만약에 7억에 낙찰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은행은 선순위, 즉 먼저 받는 걸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대출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전세 세입자보다 선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행이 이제 선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은행은 3억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7억에 낙찰받았으니까 4억이 남겠죠. 이 4억을 이제 전세 세입자한테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짜 앉아서 1억을 그냥 날려버린 셈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뭐 제도도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워낙 소액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 사례에 비하면은 그래도 행복한 편인 겁니다. 5억 중에 1억을 잃었으나 그나마 행복한 편이에요. 자, 위에 사례에서 이제 4억이라도 건진 이유는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동장님, 나 이 집에 지금 살고 있어요 라고 이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지만 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이번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아까 같은 1번 사례에서 그냥 돈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자, 성인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당연히 내가 주소지를 옮겼으니까 전입신고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뭐 전입신고의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이제 부동산 계약하고 이사만 하면은 끝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집에서 전입신고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이미 계약을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제 요 집은 요런 집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입자는 뭐 어차피 계약하기 전인데 누가 그런 걸 하냐, 바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전세 시세가 만약에 5억인데 4억에 내놓겠다. 그리고 대신에 전입신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입신고가 안 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부터 이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이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말고 만약에 집을 분양을 받은 사람들, 겨우겨우 힘들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나는 쓸 생각이 있었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저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런데 이 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공공분양의 경우 이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민영 아파트도 뭐 곧 생긴다라고 뭐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간에 이 공공분양의 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세 대비 주변의 가격이 얼마나 이제 저렴하게 분양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거주 의무 기간이 결정이 되긴 하는데, 보통은 한 5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년간은 자기가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회사의 사정상 이 집에서 살 수는 없는데 이 집을 그렇다고 또 놀릴 수도 없다 보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어떤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전세건 월세건 살아야 되니까 현재 자기가 당첨된 그 아파트 분양은 세를 놓고 자기는 그걸로 다른 지역을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분양받았던 집에 누가 살면 안 되니까 당연히 전입신고는 안 받아주는 겁니다. 대신에 뭐 그만큼 싸게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임대인이 근데 만약에 사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요즘은 그래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불안 속에서 4년간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겠죠. 자, 제가 처음에는 깡통전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역전세입니다. 자,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경우냐면은 시장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전세가 5억이었다가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음번 집을 이사를 갈 때 그때 이제 4억으로 하니까 뭐 그것만 보고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집에 있는 이 5억 중에서 1억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던 세입자한테 5억을 받아가지고 5억을 보관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는 이제 4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이 1억만큼이 비죠. 그렇다고 이 1억을 어디서 당장 공수해오는 건 뭐 그렇게 만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때려 죽여도 돈이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또 나는 받아야 되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세를 계약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3가지까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마지막 4번째인데,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깡통전세를 말씀드릴 때 꼭 대출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대출 확인은 어디서 하는 거냐? 근데 요거 대출 확인은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요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떼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700원 내고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간단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대출액 얼마 이런 식으로 안 적혀 있고 채권 최고액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이 채권 최고액은 뭐냐?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집주인이 3억만큼의 대출을 받으면은 보통 여기서 120%를 설정해가지고 3억 6천만큼이 이 채권 최고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왜 그렇게 하냐? 이제 돈을 뭐 추가적으로 더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계속 이자를 못 내면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메꿔가지고 나중에 경매 때 받고 뭐 이러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채권 최고액하고 전세 금액을 더한 금액이 70% 이하, 아니면은 정말 더 많이 봐줘서 80%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출금 더하기 전세금이 70%가 아니라 이 대출금보다 더 높은 채권 최고액 더하기 전세보증금이 70%에서 맥시멈으로 이제 80%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 그 사람은 어차피 3억만 빌렸는데 경매로 넘어가면은 그 은행한테 3억만 주는 게 아니냐?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이 채권 최고액, 즉 이 20%만큼 더 설정된 금액만큼 어떤 뭐 대출 이자라든지 뭐 추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뭐 했다든지 하는 그런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얼마든지 임대인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채권 최고액만큼 다 뜯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의사항은 빌라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집이 예를 들어서 한 40억짜리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 3억짜리 집에 전세를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출은 뭐 아무리 많아봤자 한 2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20억짜리 대출이 있지만 3억밖에 안 되고 집값은 40억이니까 뭐 충분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3억짜리 집이 8개 호실만 있어도 24억이에요. 즉 대출하고 더하게 되면은 4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대출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호실의 전세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만약에 체크를 안 한다, 그러면은 맨 후순위에서 한 푼도 못 받고 버려질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세입자다 이러면은 20억짜리 대출이 있는 곳에 3억짜리 전세로 들어가도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8개 호실 중에서 맨 마지막 세입자다, 즉 몇 년 된 건물에 세입자가 계속 들락날락 이렇게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계약한 사람은 당연히 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맨 후순위겠죠. 자, 근데 요런 맨 후순위인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재산을 다 날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본인이 근데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뭐 그렇다고 일일이 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집주인한테 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요건 본인이 확인하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동산에서는 좀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돼 있으니까,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무조건 끼고 하시고 가끔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부동산들도 있어요. 이게 뭐 고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을 생각을 하시면서 꼭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현재 선순위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의사항으로는 제가 2번에서 말씀을 드렸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요건 제가 아까 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또 어떤 내용이 더 남아있냐, 바로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그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날, 즉 나머지는 모든 돈을 다 준 날, 그날에 바로 가셔서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잔금을 치를 때도 등기부 등본으로 은행에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 일주일 있다가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이 대출을 받아 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이제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런데 그렇게 뒤에서 얻어맞고 원망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잔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동사무소로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한다 그래 버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가 아니면 안 해준다고. 그리고 설령 뭐 우리보다 후순위로 그렇게 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고 한들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잔금을 치룬 그 날에 가셔서 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의사항은 제가 3번에서 말씀을 드렸던 역전세입니다. 전세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 영락없이 뜯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선 뜯기지 마시고, 혹시라도 뭔가 전세가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뭐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이제 떠나가는 지방에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어쨌든 요런 이제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SGI 서울 보증이나 아니면은 허그에서 요걸 해주게 되는데, 물론 이제 매년 몇십만 원만큼의 그 보험료가 필요하기는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요거를 해놓는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라고 했을 때 서울 보증이나 허그에서 우리한테 보증금을 먼저 주고 이 기관에서 알아서 나중에 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처럼 무슨 선순위에 은행 대출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순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요거뿐만 아니라 요거 역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보증하고 허그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이 사실은 가장 무난하긴 한데
근데 나는 스타일상 조금 더 강력한 거를 원해. 이런 좀 와일드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 설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에 그 집을 직접 경매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물론 그만큼 집주인이 조금 기분이 거시기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동의 없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이 전세권 설정은 말 그대로 집에다가 권리를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를 오케이 해줄 정도면 사실 안전적인 집일 가능성이 높고, 오케이를 끝까지 안 해준다 라고 하면은 뭐 이게 꼭 안전하지 않은 집이라기보다는 뭔가 나는 불안해서 하는데 이 불안함을 집주인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뭐 동네에 따라서는 한 요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뭐 전세 보증 반환 보험이나 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했어야 되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만약에 역전세가 나면 어떡하냐, 요것도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임차권 등기라는 거를 하시면 돼요. 이 임차권 등기란 보증금을 이제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 나는 이사는 가야 되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등기를 이제 임차권 등기라고 해요. 자, 원래 이제 대항력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살지 않으면은 그게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세 보증금 5억 중에서 4억만 받고 1억이 남았는데 주인한테 계속 연락은 하지만 나는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대항력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임차권 등기를 해놨다 그러면은 나한테도 계속 대항력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양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런 시건장치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양들이 지금 나가게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사태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